네, 오늘 블루캠프는 특별한 분하고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의원님과는 블루캠프도 함께하고요. 저희가 유튜브 연장 방송에서 이제는 말한다 진행하고 있는데 본방에 이어서 이제는 말한다에서도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풀어낼 계획입니다. 계속 함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블루캠프는 현안 중심으로 좀 인터뷰를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물어봐야 될 게 그 이른바 1호 혁신안, 불체포 특권 포기 서명하자. 혁신위가 이제 이안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의원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요? 근데 뭐 언론에서 1호 혁신안이라고 했지만은 지금 이거 혁신위가 출범하게 된 게 지금 민주당의 돈봉투 사건 또는 뭐 김남국 의원 관련된 가상자산 투자 문제 이런 현안 때문에 이제 출범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지금 시급한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또 국민들이 민주당의 도덕성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빨리 한 거지 이게 무슨 1호 혁신 아니다라고 규정하는 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이거는 이제 그 급하게 먼저 처리해서는 별건이다. 그렇죠. 이런 의미입니까? 예, 저는 그렇게 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당의 근본적으로 민주당의 도덕적 기준을 좀 높이고 유능한 정당으로 좀 다시 거듭나게 하려고 하는 그런 혁신안들은 앞으로 좀 더 많이 준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안팎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아니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특권이고 특히나 야당 의원이 이걸 왜 포기하냐 이런 목소리가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저는 뭐 그 불체포 특권의 역사적 의의는 뭐 아직도 조금 남아 있다고는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의 행태를 보게 되면은 필요성이 있다고 보지만 일단 어쨌든 정치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를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국회의원도 이제는 과거와 다르게 이제 국민들과 똑같은 수준에서 사법 절차에 응하라고 하는 게 국민의 요구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당대표 본인이 본인의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고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맞춰 갖고 민주당 의원들이 이게 개별 의원들의 권한이기 때문에 헌법적 권한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방향으로 뜻을 모아달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표현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게 의총에 올라갈 예정이죠. 이 안건이. 아직 안건을 저희는 보지는 못했지만 당연히 뭐 내일 의총에서 논의되지 않겠습니까? 의원 개개인의 특권이니까. 네네.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나는 싫다. 내가 왜 이걸 포기하냐 이래버리면 약간 이제 또 뭐 여러 가지 모양새가 연출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뭐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되게 뭐 당대표마저도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권한들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했는데 대부분의 의원들이 이미 뭐 이재명 당대표와 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소속이었던 의원들의 체포동의안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었지 않습니까? 대충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의원들이 동의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권칠승 수석 대변인이 최고위원 회의 결과를 브리핑을 하면서 당론으로 부결시키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브리핑한 내용이 또 논란이 됐거든요.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런데 이미 지도부에서는 혁신위의 이 제안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했기 때문에 뭐 다만 의원 개개인의 그 권한이고 의원 개개인들이 결단되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당론을 결정하지 않겠다는 문제이지 오히려 반대 해석하게 되면은 제가 보기엔 뭐 의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겠나라고 하는 그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그게. 알겠습니다. 지금 혁신위 관련해서 혁신위에서 공천룰을 다뤄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뭐 제한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공천 룰만 다루는 게 아니라 결국 혁신이라는 게 결국 민주당의 어떤 도덕성을 좀 높이고 그다음 유능한 그 대한정당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어떤 안을 제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혁신의 역할이. 그렇다고 보면 결국 그 도덕성을 제고하고 대한정당으로서의 어떤 정책 역량을 강화한다는 게 결국은 의원들이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런데 이른바 그 비명 의원 중에서는 이걸 왜 혁신에서 왜 다루냐. 이미 그 공천을 잡혀 있고 시스템 공천하고 있는데 다루려고 하는데 저희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시선도 있던데. 비명 의원들이 오히려 전권을 달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전권을 혁신에 부여해야 된다고 얘기한 분들이 비명계 의원들이었습니다. 처음에. 그에 응해 갖고 당대표께서 그럼 전권을 부여하겠다. 그 전권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이건 안 된다가 어디겠습니까? 그 전권에는 가장 중요한 게 결국 민주당을 구성하는 뭐 당원의 문제, 대의원의 문제도 있겠지만 결국 국민들을 대표해서 당원, 대의원들을 대표해서 의정 활동하는 게 국회의원들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들의 도덕성과 또 역량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방안들이 있다고 하면 다 그 혁신을 해야겠죠. 거기에 대상이 돼야 되겠죠. 의원님 개인 견해로 보시기에 지금의 공천룰은 문제가 있다고 보세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어떤 있습니다. 점이 문제라고 보세요? 저는 현재 뭐 물론 시스템 공천입니다. 다만
현역 의원들이 여전히 굉장히 그 유리한 입장에 있죠. 일전에 저희하고 인터뷰에서 이제 신인 가점 네네. 언급을 잠깐 하신 적이 있는데 그 맥락입니까? 그렇죠. 신인 가점 정도 지금 뭐 청년 가산점, 여성 가산점, 장애인 가산점 이런 정도와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의 평가에서 하위 20%에 해당하는 의원들에 대한 감점 이것만 갖고서는 현역 의원들과 신진들이 경쟁을 했을 때 신진들이 승산하기가 거의 불가능하죠, 사실은. 그래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좀 그 가산점이 왜냐하고 하면 현역 의원들 같은 경우는 매달 그 당원 명부를 받고 갖고 당원을 관리하고 있고 본인들이 공천에서 지방의원들이 조직을 다 관리해주고 있고 또 당내 지역위원회마다 상설 조직이 뭐 적게는 한 10개부터 많은 데는 뭐 수십 개씩 됩니다. 그래서 다 일상적인 조직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현역 기득권을 더 깨야 된다. 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공천 과정에서. 근데 그 현역 역시 비명 쪽에 집중이 되면 어떡합니까? 아니 이건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친명 비명이 해당되지 않죠.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는 게 원칙과 기준을 만들어 갖고 친명이든 비명이든 모든 의원에게 적용되게 하는 게 문제인 거지. 특정 의원들에게 자의적으로 적용된다고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죠, 사실은요. 그렇죠. 물론. 그 기준만 만드는 겁니다. 그렇다. 이거 입장차가 상당히 큰데요. 공천으로 다룰 거냐 말 거냐 문제는 보니까.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을 했습니다. 지금 보도를 보면 이러면 이번 주에 이재명 대표가 만날 거다 이런 보도도 있는데 맞습니까? 좀 잘 만날지는 잘 모르겠고요. 다만 당 지도부에 계신 분들에게는 그래도 두 분이 만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하는 개인적 의견을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뭐 전화 통화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래도 뭐 전 정권에서 총리 지내셨고 최장 총리 아니셨습니까? 또 당의 대표도 지내셨고 또 대선 때 경선도 하셨던 분인데 그래도 귀국하셨으니까 같이 식사라도 하면서 허심탄회하게 대화 나누는 게 필요하겠죠. 사실. 그렇죠. 뭐 못 만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바로 어떤 정치 행보를 하느냐 마느냐가 이제 가장 핵심적인 지금 이제 관심사인데 의원 견해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낙연 전 대표께서 뭐 어떻게 움직이시든 간에 다 정치적인 행보라고 다 해석될 거 아니겠습니까? 뭘 하시든 간에. DJ인가 묘수 찾아간 것도 지금 뭐 다 그렇게 그렇습니다. 물론 정치를 내가 안 하겠다. 뭐 그냥 초에 묻히겠다 이렇게 선언하지 않는 이상 뭐 그분 행보가 다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데 다만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 승리해야 된다. 라고 하는 데 대해서 저는 뭐 100% 공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입장이라고 본다면 그 과정에서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할 건지는 그냥 고민을 많이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낙연 대표께서 신중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또 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저희 블루캠프의 고정 멤버인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는 바로 그 자리에서 낙향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러니까 당분간 정치 일선에 좀 복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대놓고 말씀하시는데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래도 우리 당원들 중에서도 적지 않은 분들 이낙연 대표를 또 아끼고 또 그분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분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만 저는 그 방향이 당의 분열이 아니라 당의 통합 또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갖고 민주당 의원들 또 지지자들의 단합을 좀 촉진하는 그런 역할을 좀 해주길 좀 기대합니다. 좀 구체적으로는 예를 들면 결국은 뭐 이재명 당대표와 좀 빠른 시간에 좀 만나셔갖고 결국은 지금 현재 굉장히 위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정권이 뭐 검찰을 동원하는 것뿐만 검찰 감사원 뭐 동원해갖고 야당을 압박하고 있고 뭐 국정의 모든 힘들을 갖다가 야당 압박에만 쓰고 있다고 좀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 이걸 이겨내기 위해서는 야당이 단합해야 된다, 단결해야 된다, 대표 중심으로 결속하는 게 좋다. 저는 이런 방향으로 좀 힘을 실어주는 게 저는 뭐 좋지 않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언론의 표현을 빌면 친낙계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내년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여요. 본인이 이미 뭐 출마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내년 총선에서 예를 들어서 보니까 선대위원장이라든지 이런 역할도 맡을 수 있다고 보세요? 저는 뭐 그거 지금 뭐 논하는 게 적절치 않은데 결국 당의 승리를 위해서라고 하면은 결국 당 대표인 이재명 당 대표나 당 지도부 의논해갖고 뭐 필요한 역할들 하시는 것도 좀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먼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역할을 좀 맡아주셨으면 좋겠다고 공개적으로 제안하고 지금은 뭐 아직 지금 총선이 한 10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과거의 사례를 본다고 하면 대개 총선 한 뭐 3, 4개월 전쯤에 뭐 총선 그 기획단임 아니죠 총선 뭐 공천 관련에 만들어지고 그 위에 뭐 총선 대책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뭐 그런 정도쯤에서 의논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른바 친낙계 쪽에서는 이른바 이낙연 악마와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한 어떤 감정을 토로하던데 아니 누가 도대체 이낙연 대표를 악마한다고 그런 건지 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대선 과정에서 별로 안 도와줬다. 네. 뭐 이러면서 뭔가 악마하고 있다. 그건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야. 뭐 지지자들 사이에서 또는 저는 지지자라기보다도 민주당 지지하지 않는 분들이 민주당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하는 말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간질이다. 이간질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요? 저는 역시 뭐 대선 이후 이낙연 당대표를 제가 비판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 늘 뭐 또 개인적으로도 뭐 굉장히 우리 당에 필요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 지금 그 지지자 중에서는 그 이낙연 대표 쪽에서 대장동 문제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건드리고 네네. 이재명 대표를 궁지에 몰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경선 과정에서 이러저러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예. 그건 뭐 지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다시 그때 누가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를 끌어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그게 자중질환을 유도하는 거다. 예. 네. 조국 전 장관은 총선 그러니까 했으면 좋겠다 안 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네. 출마할 거라고 보십니까? 안 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출마 안 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희망이 아니라 전망 맞습니까? 네, 전망입니다. 왜 어떻게 근거는요? 결국 그 조국 전 장관도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해야만 그가 지금 겪은 여러 가지 고초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일말의 희망이 좀 보이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민주당이 승리하려고 하면은 본인이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지 그런 거 고민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시 내년 총선에서 조국 전 장관이 뭐 누가 뭐라고 얘기하든 간에 문재인 정부에서 상징적인 인물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예.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또 문재인 정부 심판론 또 조국 심판론 또는 뭐 또 이런 것들이 그 선거에 쟁점화되는 것은 본인도 원치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그 민주당 말고 네네. 국민의힘이나 보수 쪽에서는 조국 전 장관의 출마를 자극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서울대에서의 어떤 파면 그러니까 그 결정이라든지 네네. 조미인 씨를 어떤 기소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주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조국 전 장관을 자극을 해서 출마를 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그렇게 지금 현 정권이 뭐 그렇게 의도하고 기획했다고까지는 보고 싶지는 않은데 네. 어쨌든 그러한 일들이 예. 조국 전 장관을 상당히 그 감정적으로 자극할 수 있는 요소는 되지만 그러나 조국 전 장관 뭐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똑똑한 사람이고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많이 고민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본인의 거취가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결국 민주당이나 지지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다수의 민주당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선택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박지원 전 원장은 왜 계속 그렇게 광주에 출마가로 이렇게 이제 확신에 차서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건 뭐 또 본인의 또 거취와도 관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또 본인의 거취와 박지원 전 원장의 본인의 거취. 네. 박지원 전 원장도 출마하는 거죠? 네. 뭐 그래서 제가 뭐 예단하기 쉽지도 않은데 또 상당한 그 정치를 하고 싶은 의지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조금 전에 의원님은 어떤 신인들의 가산점을 되게 강조를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거꾸로 올드보이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래서 저는 뭐 그분에 관련해서는 뭐 특별하게 그분들을 뭐 감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 그 국민들이나 당원들이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현역 의원들의 문제죠, 사실. 그래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역할이 있다고 보십니까, 당내에서?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그 조국 전 장관 못지않게 또 문재인 정부 마지막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또 윤석열 현 대통령과 가장 그 극적으로 대척점에 있었던 분 아니시겠습니까? 그런데 뭐 상당히 많은 또 강성 지지자든 추미애 장관에 대한 또 기대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뭐 본인이 좀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 역시 그러면 좀 총선 출마하는 게 당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판단이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섣불리 뭐 판단 그런 말씀 뭐 그런 뉘앙스이신데 들기는 어렵고요. 예. 다만 어쨌든 뭐 추미애 장관님이나 뭐 조국 전 장관이나 또 이런 분들이 결국 민주당에 깊은 애정을 갖고 있었던 분들이고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내년 총선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를 좀 더 좀 폭넓게 들으시고 또 입장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추미애 전 장관이 민심은 끓고 있는데 민주당이 너무 얌전하다. 싸우려는 의지가 없다. 이렇게 평했거든요. 네네.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아니 전 이해가 안 되겠습니다. 어떤 면인지. 예. 그 지금 오염수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관련해서도 좀 뭐 치열하게 싸우고 있고
그다음 다른 현안에 관련해서도 여러 특위 만들어 갖고 그냥 뭐 만든 게 그치는 게 아니라 다수의 의원들이 적극 참여하면서 강력하게 싸우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국민들이 보기에 또는 당원이나 지지자들이 보기에 당이 이런 현안에 대해서 일사불란하게 가지 않고 좀 약간 친명 비명 이런 갈등들이 좀 보이는 거 아니냐 좀 그런 점들을 지적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추미애 전 장관의 이런 발언이나 평가가 이른바 강성 지지층이나 이른바 유튜브 네네. 여기 일정하게 휘둘린 결과다 이렇게 혹시 평가하시는 겁니까?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싶지는 않고요. 그래요? 다만 뭐 어쨌든 밖에서 보는 입장에서 당이 지금 보다 강력하게 싸워야 되는데 당이 좀 내분이 있는 것처럼 보이면 그 자체가 강력하게 싸우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사실. 네, 그래요. 짧게 이거 좀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자유총연맹에 가서 반국가 세력들이 종전선언 노래 부르고 다녔다라고 발언한 거 있잖아요. 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뭐 종전선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은 사실은 그거는 뭐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과 좀 문재인 대통령과의 뭐 하노이 합의 때도 그렇고 기본 기조가 궁극적으로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은 그런 기조였던 거고요. 네. 그걸 노래 부르고 다녔다고 하는 표현은 매우 적절치 않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해서는 북한이 결국은 핵 포기하고 어쨌든 비핵화 선언, 비핵화 국면은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종전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전제로 했던 얘기인데 거두절미하고서 뭐 종전선언 노래 부르고 다녔다. 그리고 그게 그렇게 그런 어떤 남북 화해 협력을 추구했던 세력이 전 정부가 반국가 세력이라고 규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용어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매우 부적절하고 저는 뭐 도저히 해서는 안 될 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면은 그 국가보안법상 반국가 단체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개념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그 국가보안법상 반국가 단체를 갖다 반국가 세력이라 표현한 것이고 그 반국가 단체 수개라고 하면 그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전임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반국가 단체였고 그 뭐 경찰 제도발전위원장이 뭐 문 대통령 간첩이라고 얘기했는데 같은 그 인식의 선상에 있는 거죠. 해서는 안 될 말이고 그런 전임 대통령 임명해서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했던 지금 현 대통령 뭘 했다는 겁니까 사실은요. 선을 넘었다. 이렇게 선을 넘었죠. 사실. 너무도 많이 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안에 대한 어떤 그 이야기는 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마무리하고 가지 마시고 유튜브 연장 방송에서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성호 의원이었습니다.